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듣고 네, 정박입니다. 네, 녹음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만. 네, 저희가 하던 데가 좀 오늘 예약이 다 차서 이렇게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서 녹음하고 나면 네. 댓글에 좀 제 목소리가 섹시하다는 반응이 많아서 전 나쁘지 않아요. 실물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나저나 우리 저 지난 시간 네. 방송 나가고 나서 뭐 댓글이 여러 개가 또 달렸습니다만 그 중에 참 인상적인 댓글이 잠청하는 데는 일당백이 최고다. 이거 욕이에요, 뭐예요? 근데 이걸 저는 맨 처음에 그 졸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책이 뭐죠? 금병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잠을 청했다? 뭐야? 네, 그런 의미가 혹시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 잠을 그럼요. 자는 순간에도. 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초절정 섹시 매니저님은 또 HR 하이틴 로맨스 요 추억을 또 떠올리신 분도 계셨고 HR? 하이틴 로맨스의 약자예요. HR. 이거 HR 시간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건 홈 뭐지? 학급 A 시간이었나요? 홈런. 뭐 이런 홈런? 의미였던 거. 네, 홈런. 야, 무슨 홈런이 HR이야? 야구하나요? HR 시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홈은 맞는 것 같고. 릴레이션 아니었나요? 뭐 정확히 모르겠다. 네. 학급 A를 HR이라고 불렀죠. 학급 회의. 예, 학급 A. CA는 뭐죠? CA는 재연의회라고 예전에 특별활동 시간. 학교 시간에요, 정박님. CA는 클래스. 아니 클럽 액티비티였나 보다. 특활활동. 특활활동. 그래 맞아. 특별활동. CA는 됐고 HR이 지금 아직 저희가 제보 받습니다. 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휴먼 리소스인가? 아니야, 홈은 맞아. 홈은 확실해. 네. HR이 뭔데? 뭐 하는 시간인데? 그냥 노는 시간? 학급 A 시간. 잠자는 시간? 학급 회의가 근데 왜 홈이 들어가? 홈 맞아요? 홈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 홈룸인가? 홈룸? 룸 아니면 런. 맞다니까. 홈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얼토당도 안 하네. 집방? 집방. 부동산 앱도 아니고 집방도 아니고 집방? 네, 하여튼 여러분 현명한 제보 기다리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 일당백 또 새로운 책 찾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책 소개를 해주십니까? 네, 또 우리의 고전이자 네. 이 사람을 알면 조선 역사를 다 알 수 있다. 이 사람 하나만 알면 돼? 네, 조선 500년을 이 사람 하나로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민족이 낳은 최고의 철학자 중에 네. 한 명이죠. 한민족이 낳은 세계적 사상가를 지금 한 2명 정도로 꼽을 수 있다면 두 명 맞춰보자 우리. 네. 일단 한민족이 낳은 최고의 사상가. 네. 신채호? 거기 못 끼는 보편적인 사상은 거긴 너무 쏠렸잖아. 그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누구 했더라? 지난 시간에 박지원. 박지원. 그래, 맞아. 잘했어, 마돈. 박지원. 네, 근데 보편적 사상이라고 또 할 아니에요? 때는 아니에요? 조금 또 황희. 그 사상이 황희. 있으면 뭐가 있죠? 황희. 그 사람 그냥 선비잖아요. 그 행정가죠. 퇴계 이황 얘기 든 적 있었는데. 이왕도 네. 그렇죠. 상당히 높은 이 유르고기. 이 사람들 다 탈락이라고요? 사실 최고의 사상가라고 하면 좀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 벌써 한 명 나왔죠. 삼국시대? 예. 네, 삼국시대. 삼국시대. 일현 아닌데? 삼국시대. 바로 원효. 원효 스님. 그분이 네, 금강산매경론소라든지 보편적이에요? 대승기신론소 이런 거는 당시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온 지가 한 200년 좀 넘었는데 네. 그때 그 바로 이제 원효의 저술이라는 게 불교의 세계적 수준을 가장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 그래요? 이런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면 기독교라든지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온 게 한 300년 되는데 우리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 지금 서양에 들어온 거를 우리가 넘었을 만한
어떤 철학이나 사상적 저작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원효는 그 당시에 보여줬죠. 그리고 바로 이제 원효와 비견된 사람이 오늘 다룰 우리 다산 정약용이죠. 정약용이요? 네, 정약용이야말로 2012년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 인물로 선정이 된 동양인으로는 최초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 정도 동양인으로 최초예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오, 그때 같이 선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소라든지 사회계약론의 루소라든지 진짜? 그리고 뭐 헤르만 헤세 네. 그리고 드비시 이렇게 이제 탄생한 지 300주년 된 사람, 250주년 된 사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는데 정경이 바로 2012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탄생 250주년을 맞아서 이 사람은 정말 세계 문화인물이다. 이 정도로 선정될 만큼 뭐 아주 진짜 우리 한국으로서는 또 최초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그 정약용의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목민심서 네. 바로 오늘 이제 다룰 책인데 네. 그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베트남 독립운동의 아버지 있죠. 베트남의 아버지 호치민? 예. 네. 호치민이 항상 네. 그 책을 항상 막 24시간 끼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목민심서를요? 네, 그 정도로 지방 행정 냄비 받침을 쓴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 정도로 그렇죠. 한마디로 위민 백성을 다스린다든지 그 당시 중세 사회니까 그런 식의 정말 지금도 아주 어떤 민생에 관해서 최고의 어떤 행정 지침서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만큼 아주 대단한 책들이었죠. 정민여의 조상님이잖아요. 정약용? 그렇죠. 직속 조상님. 진짜로. 뻥치지 마. 진짜로 우리 집안 사람이야. 어딘데? 고물의정. 아 그거는 저 그 글자가 국물의 정자 쓰는 거고 어디 정이에요? 영광? 영광? 네. 그 다 이제 앞에로 보통 이제 단일본을 보거든요. 네. 거기다 갈라진 게 이제 창원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영광 이렇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영광 정약용 너 짝퉁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정약용 씨는 영광이 맞습니까? 정약용 할아버지. 네. 위대하신 그분은 영광이 맞습니까? 아 맞아요? 영광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뭐 아니 그 같이 조상이다? 같은 본이죠. 판은 모르겠는데 같은 앞에라는 본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고물의정 씨가 진짜 잘 없어요. 정영진 씨도 고물의정. 아, 전 아니에요. 나라 이름 정자. 어. 네, 제가 바로 이제 갔죠. 우리 정민이하고 같죠. 제가. 같은 네, 정- 네. 우리 친척입니다. 네. 아니 우리 정박님은 어디세요? 그 바로 저는 이제 그 같은 앞에 본이고 네. 저는 파는 창원파 이렇게 파가 아 달라. 그걸 본이라고 합니까? 그 본관 네. 관양이라고 하죠. 아, 그게 아니, 있고. 저는 이제 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네. 본을 어디냐고 물어봤었어요. 저희는. 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연일이라고 그래요. 네. 뭐 연일정 씨. 네. 산 거겠지 이것도. 조선시대 때. 저는 믿진 않아요. 하여튼 뭐 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연일이래요. 네. 그래서 본이 어디냐면 연일입니다. 이렇게 전 지금까지 대답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건 맞는 거예요? 네. 본관은 그렇죠. 본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를 물어볼 때 본관은 이제 할아버지가 네. 예를 들어 이 성씨를 뭐 받았다든지 성씨를 처음 먼저 열었던 할아버지 개조를 한 거죠. 처음 이제 이거 가문을 연 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아주 큰 할아버지 한 명이 나오잖아요. 아주 큰 공을 세웠다든지 네. 큰 할아버지 나오면 그 중시조라고 하죠. 중시조. 중간에 한번 중흥을 했다 이거죠. 네네네. 그럴 때 고분이 워낙 뛰어나고 큰 인물이니까 고분을 또 하나의 중시조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아. 그 같은 본이지만 이제 파가 파가 또 이제 생겨요? 이렇게 아.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 정몽주입니다. 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고쳐 죽어. 죽었잖아. 우리 할아버지 100번 고쳐 돌아가셨잖아.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씨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오, 이 씨. 전주희 씨하고 전주희 씨 이 나쁜 부인은 성이 어떻게? 이수연이네?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씨네 진짜? 한번 알아봐요. 아니 이 씨가 이 씨도 많이 있죠. 뭐 그런데 전주희 씨 어떻게 말고 와이프가 많이 이 있죠. 씨냐? 네. 이 씨랑 안 좋다더니. 이 씨가 나 철퇴로 때렸잖아. 나 손죽게서 죽었잖아요. 100번 고쳐 죽었잖아. 곧 맞아 죽으실 겁니다. 그 다리 당시에 조심해야 저희 되겠네. 조상은 신돈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마돈이 신돈이에요? 예. 신돈이 그 사람이잖아. 수도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신돈 그 수도는 고려 초기 때 고려 말기 때 네. 예, 나라를 어지럽힌 이제 아. 승이 중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정 씨랑 이 씨랑 사이 안 좋아진 게 저 신 씨 때문에 그래. 저 신 씨 때문에 나라가 희한하게 더 돌아가갖고 그때 나라 망한 거잖아. 그래갖고 그 나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해서 이 씨가 나왔고 우린 그거 지키겠다고 정 씨가 지켰잖아요. 정 씨가 지켰지. 정 씨가 지켰잖아. 어. 아 저 신 씨. 신 씨가 일당백도 지금 어지럽히는 걸로.
하여튼 뭐 어쨌든 네. 저 대부분은 우리 다 샀다고 봐야죠. 조선 후기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반이라는 게 10% 이상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뭐 다 양반 집안이야. 그러니까 네. 다 그래서 또 좋아졌죠. 그렇게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카스트가 남아 있어가지고 네. 사회 통합이라든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족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양반이라 칭하니까 서로 좋잖아요. 난이 불만이야. 이 왜요? 전부 이 개족보인데 사실은 그 산족보잖아요. 구매한 그렇죠. 족보인데. 네. 근데 이제 다들 양반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어요. 아 그럼 또 할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노가 제일 큰 피해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인구의 10%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우리는 다 양반 집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제사 지내고 말이야. 그래 족보 따지고 막 조상 모셔야 그럼. 되고 그래도 뭐 예전에 선산에 가고 그 사실 조선 전기만 해도 양천제도라 양천이래 양인과 천민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민도 과거를 칠 수 있었죠. 아. 과거 친 뭐 물론 좀 소수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조선 임진왜란 이후로 정제와 호란 이후로 이제 반상제 양반과 상민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좀 오히려 계급적인 게 심해졌는데 그 양인들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그 조상을 위하고 하는 것들은 다 권장하는 풍습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 질문 타임. 정박님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는 네. 양반만 진짜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양인들도 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자 가래라든지 이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우리 조선 같은 전통사에서는 조상을 모신다는 거 유교의 근본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수의 양반만 지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양인들도 그 웬만한 사람들 다 지냈지 어쨌든 않나. 너랑 나 같은 천민들은 안 지냈어. 나 천민으로 살아도 좋아. 제사만 제발 안 지냈으면 좋겠어. 내 족보 가져가. 다 양반이라 생각하니까 전부 다 무슨 저 대학에 올인하고 피곤해. 뭐 이런 저 네. 관 이쪽으로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는 거 나라 발전은 오히려 난 저해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네.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그 정치학자 겸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오래 근무한 양반이 네. 그렇게 번 거죠. 그래 핸더슨.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앙 집중으로 소용돌이가 다 치듯이 아. 다 모든 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중앙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그 중에서 정치로 맞아요. 다 몰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좀 보면 누구나 다 벼슬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 자녀들에게 그 당시 뭐 대학을 가라고 나라에서 권유를 해도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런 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목을 매달지는 않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뭐 대학 가는 거에 매달려 갖고 좋은 대학 나와서 무슨 저 판검사하는 게 일생일대 무슨 저 목표인 것처럼 이게 사는 거 네. 이게 우리를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 판검사가 되면 돈이 따라오니까 관리를 하면 그냥 판검사라든지 중앙부처의 관리가 되면 돈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잖아요. 이번에도 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 공무원들이 뭐 지방이든 중앙이든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게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에 정말 핵심이군요. 예, 그게 그리고 관리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정도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화되느냐 구직으로 떨어지냐거든요. 그게 바로 목민심서가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거봐. 네. 결국 그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책 요거 아닙니까? 그죠? 제목 뜻이? 그렇죠. 목이라는 게 서양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양측이죠. 네. 목이라는 게 보통 짐승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보다는 이제 부양한다는 의미, 돌본다는 의미가 있죠. 목. 그래서 목민관 하면 백성을 돌보는 관리다. 네네네네.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서양에서는 사실 종교적 의미가 좀 강하고 동양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죠. 목민이. 예. 심서는 뭐예요? 심서. 심서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참 그 바로 18년간의 유배생활 동안에 이 책을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목민을 예전에 한 번 했어요. 황해도에 곡산부사였나요? 하여튼. 목민관. 예, 목민관을 한 번 하셨는데 정말 이 목민의 자기가 철학과 노하우를 한번 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지금 유배된 귀양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죄인의 입장이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마음밖에 할 수가 없다. 목민을 하고 싶은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 심서란 이름을 붙인 거죠. 마음심 잘 쓰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목민을 하고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한번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 군주론이랑 약간 비슷합니까? 뭐 그러니까 이분의 책이 네. 1표 있으라 해가지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가 있는데 흠흠신서. 예. 이게 기억난다. 고등학교 때. 그렇죠. 그래서 정약용의 저서가 아닌 것은 1번 흠흠신서, 2번 목민심서, 3번 뭐였죠? 경세유표. 경세유표. 그다음에 4번 뭐 있어. 삼국사기. 그건 너무 쉽다. 이런 거 해줘야 나 같은 애가 맞추지.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문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세유표라는 책이 정말 나라를 한번 완전히 새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가 정책을 총괄적으로 한번 다 바꾸자. 중앙 제도와 정책과 기구를 다 바꾸자. 그게 요즘 치면 어떤 국가 대개조 플랜이죠. 네네네네네. 그게 이제 있었고 예. 그런 책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책이 되고 목민심서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너무 시간이 없고 네. 완전히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이 지금의 기존의 틀에서 백성을 좀 더 고통을 덜어주자. 네, 이게 네. 바로 목민심서죠. 지금 응급처방. 지금 이 지방행정 이런 것들이 응급처방을 내리는 게 목민심서. 그럼 그리고 경세유표가 더 좋은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네. 경세유표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중앙 조직을 짜야 되고 네. 정부를 어떻게 재편해야 되느냐 이런 책이라면 목민심서는 네. 바로 제가 조선 역사 500년을 위당 정인모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약용을 알면 조선 500년 안다는 게 네. 당시에 지방 일어나는 생생한 민생 현장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썩어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하든 모든 양상이 서여 있고 그래서 양심적인 관리, 청렴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게 대응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실용적이고 디테일하고.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 흠흠은 뭐예요? 흠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가하다 이런 뜻이거든. 흠이라는 것은 삼가하다. 예, 흠음. 흠흠 신서. 흠흠. 네. 이름 되게 섹시한데? 특이하다. 흠흠 심성.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법제도에 관한 거예요. 형벌. 벌을 주는 거죠. 재화벌을 줄 때 네. 정말 삼가하고 삼가해야 된다. 관리는. 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분도 이제 귀양살이를 오래 하고 감옥에 유배 이제 갇히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감옥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지옥과 같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도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대적 의미 인권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약용을 그래서 바로 조선의 루소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참 아쉬운 게 네. 루소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사회 개혁론을 내 가지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을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약용 선생은 그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정약용 선생이 썼던 뭐 탕론이라든지 원목 이런 책을 보면 윗사람이라는 것은 하이상 아래에서 뽑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거죠. 그때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방식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탕론 이런 걸 보면 예전에 뭐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을 정벌했다. 그래서 이거 신하로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임금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그 위임을 한 거다 이거죠.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의 근대적인 정치 네. 의식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만 결국 그게 왕조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한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현대 사회에는 오히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관리들이 이렇게 뽑힌 사람들 보면 주로 읽는 책, 감명 깊게 읽은 책에 항상 목민심서가 들어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뭐 이렇게 네. 고위공무원 되고 이런 사람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목민심서 말고는 없지 않나요? 모르지 나는. 목민서가 사실 좀 아니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쓴 게 이제 19세기 초잖아요. 네. 유배를 가서 저 전라남도 강진이죠. 네. 유배를 갔었는데 강진은 땡벌이죠. 땡빨. 그렇죠. 그분이 자기 고향이 강진이라 가지고 이름을 네. 강진으로 지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이제 지쳤어요 사실.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18, 19세기가 되면서 네. 밀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무 못 살겠다. 음. 그래서 이제 난리를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의식도 깨어나기 시작하고 또 관리들이 워낙 이제 가렴주구라고 하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가혹하게 세금을 뜯어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민관의 어떤 자세라든지 목민관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이 좀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목민심서라는 이 위대한 책을 쓰신 우리 정민여의 조상, 네. 할아버지. 서류상 조상, 우리
서류상 뭔가 부부 같은 그런 느낌 난다. 위장조상. 우리 정약용 선생. 뭐라고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죠. 다산 정약용. 다산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귀향을 갔잖아요. 강진에. 네. 강진에 귀향을 갔는데 그 동네가 만덕리예요. 만덕리. 그게 만덕산이에요. 만덕산. 그 유명한 분 한 분 있죠. 만덕산에서 최근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 있었죠. 아 누구야? 저기 그 타이밍 기가 막히게 못 맞추시는 분 하나 있어요. 그 정치인 중에 네. 그 가끔 뭐 저 연탄 배달도 하고 수염 이렇게 막 길러갖고 내려오는데 희한하게 그 양반이 뭐 선언하거나 할 때마다 갑자기 여기서 큰일이 터져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뭐 이러면서 이슈가 묻히는구나. 전혀 이슈가 안 되게 그것도 운이에요, 그죠? 그렇죠. 바로 거기 그 산에 그 만덕산에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차나무가 많이 네.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다산생이 요걸 다산으로 아. 자기 호를. 차다자에 오. 매산자. 오. 그리고 다산생의 제자가 그 유명한 초이선사라고 우리나라의 다성이라 불리죠. 차의 성인이다 불리는데 초이선사라. 초이? 예, 중 스님이 있죠. 그분도 바로 정약용의 제자예요. 그 정약용 선생한테 그 바로 이렇게 배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차문화하고 우리 다산 선생하고 참 밀집한 연관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예, 차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산 정약용.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네. 약간 나이 들어서는 커피를 또 즐기셨다고 해요. 커피를 얼마나 많이 드셨냐면 하루에 1kg씩.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kg 커피입니다, 여러분. 네,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이어받은 1kg 커피. 전 세계 네. 좋은 원두들 다 모아서 여러분께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커피숍에서도 네. 지금 굉장히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커피를 사랑한 우리 정박님 네. 많이 드셨죠 요즘에? 네, 1kg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네, 하루에 1kg씩 드세요. 그리고 목민심서 쓰세요. 목민심서 2. 네, 우리 정민현님이 이 1kg 커피 즐기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kg 커피는 뭐 1kg 단위로 포장해서 파는 이제 원두를 포장해서 파는 1kg 단위로 포장해서 파는 원두도 있고. 포장해서 파는 몇번 얘기해? 1kg 단위. 이거 편집 좀 해줘. 1kg 단위로 포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드립백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드립 커피로 드실 수 있는 드립백 스타일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컵에다가 딱 걸쳐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드립 커피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죠. 너무 간편하고 저도 아침마다 이거 마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확실히 드립 커피는 좀 연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원래 커피를 마시면 잠이 좀 잘 안 오는데 아 잠도 잘 와? 네, 이거는 그냥 마시면은 야 신기하다. 네, 잠도 잘 오고 걱정도 사라지고 아. 제 우울증도 사라지고 아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네. 어쨌든 너무 좋아요. 네, 관절염에도 특효입니다. 여러분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1kg 커피가 또 좋은 일을 한다면서요. 네, 이분들 아주 좋은 네. 아주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희망 세상을 이야기하다라는 행사입니다. 2018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한국 소아암 부모회에서 주관하고 한국 소아암협회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백혈병이나 소아암 치료를 종료했거나 혹은 이제 간호하면서 좀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정 구간을 도보행진하는 캠페인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1kg 커피가 캠페인 참가 대상자들에게 커피도 무료로 네. 드리고 증정품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맛있는 커피 제공한 1kg 커피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태어날 때 뭐 비범했겠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있어 그게. 그래, 맞아. 낳는데 뭐 이제 뭐 아래서 깨어나? 태몽부터 갑니까? 아니, 태몽까지는 아, 태몽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닌데. 네. 근데 다산생이 집안이 워낙 명문 집안이에요. 명문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중인 정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명문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되게 양반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니네 조상인데 왜 그래? 다산생 집안이 그 예전에 이제 홍문관이라고 하죠. 홍문관. 예, 그 임금 옆에서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네, 네. 자문행하는 아주 귀한 어떤 관직인데
홍문관에 8대 조상이 연속으로 들어간 정도로 명문 와, 집안인 거예요.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아, 근데 이정 씨가 예, 이 집안이. 진짜 오래 해먹었네. 8대가 해먹었으면. 근데 정약용 전에는 이제 곧 끊겼죠. 그게 정약용 네. 5대 할아버지가 마지막 하고 한 100년간은 못했는데 네. 정약용이 다시 들어간 거죠. 아 홍문관에. 네네. 오. 그 정약용의 아버지도 또 진주 목사까지 지내시고 네네. 명문 집안이죠. 또 어머니가 바로 네. 이제 그 해남 윤씨 집안이거든요. 음. 누구냐면 우리 윤선도 알죠. 고산 윤선도. 윤선도. 윤선도 바로 집안이에요. 외가가 아주 명문 집안이죠. 그래서 혹시 그 윤두서라고 윤선도의 그 손자죠 후손 중에 네. 그 윤두서라고 어떤 초상화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초상 그림이 아주 이게 서양적인 기풍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트럭 한 올까지도 아주 그려낸 그림이 있죠. 목만 탁 떠 있고. 그 관상 영화 관상 예, 그 그림 그 포스터 윤두서. 그림. 예, 네. 그 사람. 아 진짜. 그게 바로 그게 손녀딸이 바로 정약용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외정손자가 되는 거죠. 아, 그분의 손녀딸이 정약용의 정약용의 엄마다. 아, 외정손자가 되는 거죠. 아. 그 정약용도 사실 그분을 많이 닮았다고 해요. 그 자기 이제 그림 그렸던. 외가 쪽을. 그 자기도 본래 외탁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렇게 신분 높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분은 학자인데 네. 윤선도가 남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윤선도도 평생 동안 떠돌이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줄 잘못 써갖고. 근데 줄 잘못 듣기보다 이분의 이제 그거죠. 강직한 성품 때문에 계속 상소문을 올리니까 아. 이분이 뭐 참 저 어딥니까 동해안 부산 기장 그다음에 경북 영덕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까지 온갖 온 일생이 유배의 일생으로 마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다. 기장에 가서 멸치 먹고 미역 먹고 저 영덕 가면 대게 먹고. 거기에 또 현지처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역마다. 저 북쪽 올라가면 만두에 빚어 먹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유배라는 게 이제 요즘 우리 생각엔 낭만적인데 그 유배에 가면 힘들죠. 옥바라지 하는 거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네. 윤돈도 생은 그래도 집안이 워낙 그 빵빵하니까. 지주 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가능했지. 보통 가면 그냥 뭐 죽어요. 정말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근데 유배는 감시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아요? 유배 중에 심한 경우는 네. 못 나오게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얼핏 예. 듣기로는 뭐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걸 그렇죠. 위리안치 하듯이. 예, 예. 집안 이렇게 뺑 둘러갖고 그 무슨 저 탱자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심어갖고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유배를 보낸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요. 독채 하나죠. 독채. 근데 그렇지 아, 않습니다. 진짜? 정약용 선생이 이제 1801년에 네. 유배를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 처음에 강진에 왔는데 예. 그 이렇게 말을 해요. 중앙에서 이게 아주 진짜 천주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배를 왔다니까 본인 나중에 그렇게 기술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무슨 큰 독을 갖고 있는 뭔가 이 사람하고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나한테 큰일 화가 미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당장 문을 때려 부수고 담장 허물면서까지 도망을 칠 정도였다. 자기를 바라볼 때. 무슨 귀신 보는 네, 것처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아무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집을 안 내주려고 하는 거죠, 방이나 이런 거를. 그럴 때 그 동네 할머니, 주막집 할머니가 방을 하나 내준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몇 년을 사시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외가가 옆에 있으니까 외가에서 이제 좀 도움을 준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분 아닌 그 개고기 좋아한 분이 이분 아닙니까? 개고기도 좋아했죠. 그 개고기를 요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개고기 요리법 이분이 2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 백종원이었어. 그래서 요리에 엄청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서 개고기 요리법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책에 남겨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사실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런 말까지 듣죠. 왜냐하면 이분은 철학, 옛날 고전 이런 것도 주술을 달았지만 그 수원 화성을 만들 때 거중기라는 기계를 설계를 하기도 하고. 건축. 네, 그다음에 시도 아주 잘 썼고 시. 또 차 문화의 조예도 깊죠. 차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개고기 요리법도 일가견이 있고 요리에도. 또 의술에도 완전 일가견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마과의 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못하는 게 없네, 진짜. 네 마마 이런 것도 있었고 궁중에서 큰 임금이 병이 나면 이 사람을 초청해요. 그만큼 의술의 조예가 깊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그래요? 또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고. 언어학.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못하는 게 없었다. 모든 학문 분야를 다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아쉽다고 하죠. 이분이 한 분야를 근본적으로 파고들었으면 루소처럼 이거 완전히 이제 세계를 진짜 전체. 뒤집는 네. 민주주의의 사상을 만들어냈을 건데 재능이 너무 좀 분산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원래 이게 아쉽다. 재주 많은 사람들이 음. 크게 성공을 못해. 음. 이 정도 크게 성공한 건가? 성공한 거네. 아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산 정략 정약용이 크게 성공 못했으면 누가 성공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을 네. 평가를 좀 하는데 네. 그 이거는 우리 이상화 있죠. 빼앗긴데도 보면 오는데 아, 네. 시인. 이상화의 동생이었죠. 이상백이라고 음. 그 초대 IOC 위원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학자거든요. 사회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선 역사를 보면 지식인들의 운명을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참극적인 인물, 아주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목이 잘린다든지. 네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허균. 허균 능지처참을 당하죠. 네. 그 여름. 그 다음에 좀 비극적 인물. 그러니까 평생을 유배를 살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죠. 네. 유배. 뭐 윤순도가 되겠죠. 바로 정약용의 그왜 이제 할아버지 좀.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행. 그나마 다행인 사람이 있죠. 소행. 그나마 다행인 사람. 그러니까 유배도 하고 좀 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종명 자연사를 했다 이거죠. 편안하게 눈을 감고 나름 업적을 남긴 사람. 그건 다산 정약용이다. 그러니까 대행은 누구냐? 크게 행운한 사람. 뭐 율곡이라든지 태계 이황. 그분들은 뭐 살아서도 인정을 받았고 뭐 죽어서도 자연사를 했고. 그러니까 조선의 인물들은 대부분 근데 대행인 사람이 극히 드물죠. 정약용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비극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정말 큰 재능이 있었는데 나를 못 썼지만 그래도 목은 안 잘리지 않았냐. 정약용의 바로 윗형은 천주교밀드가 바로 최초로 순교한 6명 중에 한 명이고 아 그래요? 네, 정약용 집안이 전부 초기에 기독교하고 아주 천주교하고 관련이 깊어가지고 대부분 다 뭐 처형을 당하든지 유배를 떠나든지 이렇게 엉망진창돼 버리거든요. 그래도 그 집안을 지켜낸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정약용이 어쨌든 이런 뛰어난 능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종교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당시 네. 정약용은 우리 정조가 아주 신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조가 이제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 자기 측근 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근 세력들 키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남인 중에서 신서파라는 게 있어요. 신서파. 네. 뭐냐면 서양의 것들을 좀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공서파가 있어요. 공서파. 서양을 공격하는 거, 서학을 공격하는 거죠. 천주교를. 네. 정약용 같은 경우가 이제 정약용 이가환 해가지고 신서파에 속했거든요. 정조 때는 잘 그래도 많이 막아줬죠.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양책을 읽다가 발각이 됐는데 막아주거든요. 정조가. 네. 근데 정조가 딱 죽자마자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절단이 나는 거죠. 권력 투쟁하고 관련이 있고 또 그 당시 정약용이라 이 선비들을 좀 큰 먼저 울타리 대줬던 분이 최재공이라고 영의정까지 가셨던 네. 양반이 있는데 그 최재공 대감한테 정조가 항상 물었거든요. 대감이 만약 죽고 나면 난 누구를 이제 써야 되느냐? 그러면 이가환이라는 사람을 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가환이 죽고 나면 만약에 없으면 누구를 써야 되냐? 정약용을 쓰라. 이 정도로 이제 그 일종의 하나의 권력이었던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패밀리가 이제 순조가 들어서면서 순조의 장인 김조순 우리가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끝장났구나. 신서파들을 다 끝장내고 바로 신유 복사가 벌어지면서 네. 이 젊은 선배들이 다 절단이 나는 거죠. 아 정조가 죽으면서 이 양반 운명도 유배로 그렇죠. 갔군요. 그러니까 결국 군주의 신임이 돈독한 신하의 스님이 그 군주가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권력이 들었으니까 그걸 다 깡그리 그냥 소탕해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정약용 네. 이분 저 어려서 그렇죠. 뭐 과거 급제 좀 했죠? 근데 몇 과거 살에? 대과는 좀 늦게 급제했고요. 네. 뭐 늦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20대 후반에 급제했는데 그 사실 7살 때 첫 시를 짓거든요. 그 7살 때 지은 시가 남아 있어요? 예, 남아있죠. 소산패대산 원근지부동. 소산패대산 예, 원근지부동. 그러니까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딨다. 음. 그 왜 그러냐? 원근 멀고 가까운 게 땅이 이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원근법이 네네네네네.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딱 이걸 듣고 야, 얘는 이런 분수라든지 이거 길고 짧으면 밝으니까 얘는 앞으로 산수나 이런 학문에 통달할 거다. 이제 아버지 예측대로 된 거죠. 거중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네. 것들 수리적인 이런 데 아주 사고가 강하고 또 7살에 걸렸다고? 7살에 딱 지를 원근법의 이치를 깨달은 거죠. 대단한데. 이제 우리의 2년 남았는데 아직도 어디 유배 보내요 그러면? 글씨도 잘 못 읽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지금 태어난 곳이 그 유명한 우리가 양술이라고 하죠. 남한강과 양수리. 북한강. 예, 네. 바로 거기예요. 두물머리라고 하죠. 양수리. 네. 그러니까 양수리? 예,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치잖아요. 그 마을. 양수, 네, 두물. 네, 그대로 한자로 했고. 그 당시 경기도 광주 마현 마제라고 불렀죠. 네. 마제 부르고
뭐 지금은 이제 그게 남양주시로 네. 되죠. 본래 거기가 명당 마을이라 불렀대요. 아주 마을이 지세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불렀죠. 그러니까 명당 마을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작고한 김종필 총재의 어떤 부여의 마을. 네. 김종필 총재 생각도 아는 명당으로 속하거든요. 아. 근데 그 명당 김종필 총재 집안은 그 마을은 은퇴해서 살기에 가장 좋은 마을이다. 이런 말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좋은 마을이다. 풍수지리학적으로요? 네. 아주 오. 좋은 마을이다라고 보죠. 영화 명당은 망했어요. 이거. 망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이제 정재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아버지가 진주 목사도 하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4번을 합니다. 정식 진짜? 결혼만. 네. 그러니까 첫 부인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약현이란 그 장형이 낳았는데 그 첫 부인하고 사별하게 되고 정혁이 어머니가 두 번째로 들어온 윤 씨죠.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부인도 정혁이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 세 번째 엄마가 들어오는데 세 번째 엄마도 곧 죽어요. 그 남자 뭐야 아빠가 좀 너무 뭐 세신가? 그래서 정약용은 사실 그때 이제 자기 큰 형수가 자기를 정말 애가 어릴 때 엄마가 없고 이러면 그 당시도 머리에 이라든지 석회가 더글더글 할 거잖아요. 떼국물 있고 양반인데도 그 양반이라도 그러니까 큰 형수가 계속 애를 쫓아다니면서 얼굴 씻기고 찬빗으로 이제 석회를 잡아주고 그렇게 큰 형수가 하다가 네 번째 엄마가 들어오는데 네 번째 엄마가 정약용이 12살 때 들어오거든요. 네. 엄마가 그 당시 20살, 8살 차이 났죠. 이 엄마가 참 잘해줬어요. 정약용. 그래서 항상 그 네 번째 엄마에 대해서 정이 아주 다른 형제보다 도타웠다. 이렇게. 모성애를 거기서 느꼈고. 네, 그래서 항상 그 뭐 죽은 생모뿐 아니라 그 네 번째 엄마에 대한 정이 두꺼웠다 이러죠. 8살 차이면 여자로 느낍니까? 합니까? 지금 그렇게 뭔가 의문을 제기한 것 아니야. 같은데요. 옆에서 이러면서 뭔가 지금 하여튼 둘 냄새를 사이가 맡은 것 같은데. 돈독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다 찾아옵니다. 이 당대의 문사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네. 이 마을 그러니까 누구냐면 큰 형수 그러니까 자기 지금 어릴 때 자기를 돌봐준 큰 형수 동생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조선의 기독교를 초기에 가장 연구를 자생적 기독교, 자생적 가톨릭을 믿은 사람이죠. 그 자기 친구가 이성훈이거든요. 그 이성훈이 중국 갔을 때 거기서 세례를 받아오라 해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자기도 이제 한국에 세례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이백이 바로 큰 형수의 동생이니까 또 친하죠. 또 자기 자형, 자기 누나의 남편, 바로 이성훈이에요. 그 사람도 중국 가서 아버지가 중국에 동지사라고 박지원처럼 친척 형이 그 사절로 갈 때 몰래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자주공간식으로 따라간 거죠. 거기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와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형이에요. 또 나중에 1801년에 그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국사교과서에서. 그 당시에 막 가톨릭 신조들 수백 명을 잡아가 죽이니까 그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비단에 글을 쓰는 거예요. 저 중국에 있는 가톨릭 쪽을 통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이걸 전해달라. 네. 뭐냐면 지금 조선의 왕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니 당신들이 중국 천자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조선을 중국의 한 성으로 넣든지 아니면 배를 수백 척 끌고 와가지고 조선을 좀 정벌해 다오. 그래가지고 우리 좀 살게 해다오 믿게.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근데 그 황상이 누구냐면 바로 또 다산의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은. 정약용이랑. 그리고 이가환이라고 그 공조 판서까지 지낸 아주 당대의 천재가 있었는데 네. 그 천재가 바로 자기 자형 이성훈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 집안이 들여왔네요. 거의 기독교.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정약용도 사실 네. 이성훈이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 있는데 본인이 이제 1791년에 임금에게 스스로 일종의 해명서를 보내거든요. 나도 사실 공부한 건 사실인데 제사 관련해가 특히 또 누구냐면 1791년에 진산 사건이 벌어져요. 충청남도 해미. 네. 해미에 해미계 29 가톨릭교회 성지가 있는 거죠. 네. 그 해미에서 윤지충이라는 선비가 네.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단 윤지충? 말이에요. 예, 윤지충. 네. 그 윤지충이 엄마의 위패를 신주를 불태워버리는 거야. 제사가 금지된 거니까 이제 가톨릭의 제사를 금지하니까 그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가 바로 죽이는 거죠. 그 윤지충이 바로 또 다산의 외종형이에요. 외사촌형이. 그러니까 이 집안은 모든 이게 초기 기독교 가톨릭 선교자들하고 다 연결된 집안이에요. 그 다산의 바로 위의 형 정약종도 결국 참수형을 당하죠. 초기 그러니까 일종의 명도 회장이라 해가지고 가톨릭 신앙 보급하는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것과 관련되는데 정약전하고 우리 자산 어부전 분 있죠. 흑산도로 기한 같은 네네. 개고기 네네. 형님 개고기를 이렇게 드세요. 네. 그 정약전하고 정약용은 사실 우리는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가톨릭을 안 믿는다. 나라에서 금한 거는 나를 안 믿는다라고 일종의
그냥 고백을 한 거죠. 학문 차원으로 공부. 네, 학문 차원에 했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밝히고 그 이후로는 가톨릭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1801년에 잡혀가게 된 거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봐야겠죠.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당시에 이들은 카톨릭의 어떤 뭐 사상 교리에 끌려서 이렇게 네, 네. 집착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집착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매력을 네.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지? 정약용 선생 네. 같은 경우는 이 보고 있으면 임금에게 보내는 자소서죠. 그 네. 일종의 소명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신이 어떻게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신비로웠다. 그래서 사실 그게 마음이 또 끌린 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보면서 이거를 문물을 만든 게 바로 그 신앙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바로 제사 사건 그 관련해서 자기는 이제는 딱 선을 그었다. 나라에서 국법으로 금한 거에 대해서 자기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네. 이렇게 나오죠. 야 그때 당시에 위패를 불태우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됩니까? 완전히 뭐 거의 뭐 존속살해 정도 충격이 아마 맞아, 그때 맞아, 있었을 거 맞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아마도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는 거죠. 아버지를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엄마를 그러네. 찔러 죽이는 거 똑같은 그런 저 사건. 위패를 불태웠다는 거는. 네. 와. 야, 근데 어떻게 그때 당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 당시에 대체로 믿었던 사람들이 남인들이거든요. 권력에 소외됐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초기에 가장 조선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잖아요. 네네. 북한 지역에서 많이 믿었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관서 사람들 이렇게 차별했잖아요. 지금 평안도라든지 한경도 사람들을 관직의 등용도 제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민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계급 사회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게 얼마나 또 매력적이에요. 놀분 같은 것도 좀 섞여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소외감들이 결국은 특히나 또 여성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네. 여성들이 믿은 이유가 또 똑같다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느낌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당시에는 출세를 하려면 친가도 명문이어야 되고 외가도 명문이어야 되는데 처가도 그렇죠. 명문 세 가지 탄박자 맞아야 되거든요. 이 처가도 아주 명문이에요. 그 여기가 처가가 이제 풍산홍씨 집안인데 네. 당시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19세기, 18세기에 풍홍 달스라 해가지고 풍산홍씨하고 달성서씨 여기가 제일 잘 나간 집안들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풍산홍씨 이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거든요. 정약용이요? 예. 나이가 15살, 우리 나이 15살에. 와 진짜 일찍 결혼한다 이때는. 근데 이 부인하고 60년 해혼을 치러요. 어. 60년간 그 해혼을 치는 날 아침에 죽지만 정약용이 네. 참 결혼 기념일 아침에 죽지만 60주년 그래요? 딱 결혼 기 근데 정말 부인하고 뜨거운 로맨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배 생활 10년 하게 헤어질 때가 나이 40살에 헤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유배 생활 10년 되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또 딴 생각 안 할까 해가지고 부인이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빨간 사랑의 결실 아들 딸 아니냐 이 치마에 멋진 글을 써주는 거죠. 아들 딸에게 이제 이걸 간직해라 책으로 만들어준 거죠. 치마 폭에 글을 써서. 멋지다. 그런데 그게 대대로 정약용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분실을 했는데 네. 이 여러 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TV 쇼 진품 명품에 나온 거죠. 진짜로. 아 그게 그 네, 치마가? 네, 네. 그 프로 아직도 해요? 네. 그래서요? 엄청 비싸겠네요. 그거를 어떤 그 사람은 어떻게 구했냐니까 자기가 어떤 할머니가 고물 같은 거를 이렇게 팔러 왔는데 네. 그게 좀 이상해서 자기 고물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데 TV쇼 진품 명품에서는 이제 진품으로 판정을 받았죠. 진품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진짜 가치가 엄청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결국 여러 손을 거쳐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정부가 그를 이제 문화재로. 경매를 받아갔는데 정부에서 그때 나온 이야기는 한 7억 5천만 원에 낙찰했다고. 우와. 그건 뭐 스토리까지 있는 거니까는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그렇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에로스가 뜨거웠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해요. 왜 이제 보냈나 이렇게 하는데 이 정약용 선생이 그 강진의 18년 유배 생활에 딸애를 하나 낳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야? 홍임이라고 이런 알 붙여진. 수 없어. 아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폄하하는 건 좀 이제 또 부당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니 그럼 뭐 그 당시에 좀 윤리 기준이 다른데. 그쵸. 그리고 네네. 홍임이라는 것, 홍임 모녀를 좀 돌봐달라 이런 편지가 당시 제자들이 간직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 편지를 분실했다는데 그 홍임이라는 딸을 하나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 안 그럴 수가 없어. 18년을 가 있었는데 남자 혼자 살 수 유배가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지금 같은 유배
자원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니 근데 그때 네. 그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여의당 전사 한 600권을 결국 썼단 말이죠. 600권이요?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물론 권이라는 게 지금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때 권과 책이 좀 다르다고 네. 했지만 네. 사실 올해가 목민심서를 탈고한 지 200주년이에요. 1818년에 탈고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책이 나온 건 21년이지만 탈고한 지가 200주년이에요. 올해. 네네네네. 그런데 그 책을 쓸 때 이분이 뭡니까 눈병도 오고 견비통, 어깨 통증도 오고 또 중풍도 약간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이 이걸 책을 몇 쓴 살 거예요. 때 쓰신 거예요? 1818년이니까 1762년 태어나셨으니까 38-18, 57. 예, 우리 나이로 57. 되게 많은 나이에 쓰셨구나. 그러면서 또 이분이 자녀 교육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너희들 제발 공부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우리가 패족이 됐다. 패족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패족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하잖아요. 벼슬을 못 한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 패족이 되었지만 패족에서 본래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온다. 왠 줄 아느냐? 부귀 영화를 더 이상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새로운 부귀 영화가 뭐 눈을 가리면 안 되는데 이 누구는 패족은 어차피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뛰어난 학자가 된다. 순수한 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일일이 다 그걸 해요. 그 밭에는 뭘 심었느냐, 뭘 했느냐. 진짜 농업에도 일각이 있거든요. 뭘 심어라. 이번에는 뭘 해라. 그런 거 일일이 그까지 뭘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냐. 근데 물론 뭐 장인이 피곤한 스타일이네. 근데 장인이 나중에 좀 이 사회가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네. 장인이 논밭을 좀 전답을 사줘요. 그 전답이 결국 나중에 물적인 토대가 된 거죠. 그 귀양살이 하면 사실 다 집안이 절집안이 되는데 그 전답을 사준 게 장인이 아주 잘 봐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홍씨 집안. 그러니까 사실 정약용은 정말 뭐 삼박자 만에 떨어졌는데 결국 이제 정조라는 큰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나서 그 옆에 사람들 비난과 질시를 받다 보니 결국은 쓰러졌지만 사실 과거 급제하는 거는 28 우리 나이로 백과에 급제하는 거죠. 네. 그 딱 하면서 이분은 나는 공렴한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렴. 공정하고 청렴한 인간이 되겠다. 공렴한 지금도 참 좋은 말이죠. 공정하고 청렴한 게 관직을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바로 다음에 천주교 관련 서학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충청도 해미로 조금 잠시 유배를 가고 급제하자마자 예, 다음에 바로 운이 없네. 그다음 91년에 또 아까 말한 외종 윤지충이 진산 사건 유폐를 불태우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때 딱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천주교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1991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 네. 예.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결국 빌미가 돼가지고 1801년에 결국 유배를 떠나게 되죠. 관직 생활 몇 년 못 했네요? 근데 사실은 89년에 급제해가지고 1801년으로 결국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 12년 정도? 네, 그 정도. 한 10여 년 정도. 그리고 나서 그럼 유배하는 동안 남긴 여러 뭐 글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뛰어난 학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배를 딱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가였는데 네. 무정부주의자였나요? 오스기 사카이라는 정확히 이런 기억이 안 나는 그분이 일범일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일본? 일범일어. 일범일어. 감옥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범죄로 외국 하나를 뗀다는 거예요. 감옥이 자기 학교라고 했는데 진짜 학교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짧은 동안에 참 이분이 멋지게 살고 가는 거예요. 1796년에 이제 친구들하고 중난시사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시 네. 동호회. 근데 이 서문이 아주 멋집니다. 우리가 언제 모이느냐. 살구꽃이 피면 한 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이고 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초가을 서늘할 때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을 위해 한 번 모이고 국화가 피면 한 번 모이고 겨울철 큰눈이 내릴 때 한 번 모이고 연말 세모에 화분에 매화가 피면 한 번 모인다. 진짜 멋진 서문이다. 우리 모임은 몇 월 며칠 만난다 이게 아니고 국화가 필 때, 큰 눈이 내릴 때, 살구꽃이 필 때. 야, 이게 참 멋진 이야기들을 하시죠. 하루 엉뚱한 날짜에 모이는 거야. 야, 우리 동네는 살구꽃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건 좀 시적이긴 하네요. 꽃 필 때 만나는. 그렇죠. 그 로맨틱한 스타일이신가. 네. 여기 비슷한 게 또 우리 청와대도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 첫눈 내릴 때 보내드리겠다. 자, 결국 이제 1801년에 네. 결국 큰 사건이 벌어지죠.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봉하시게 되고 그리고 결국 1801년에 이제 공서파들이 신서파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 신유 옥사, 신유 사옥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일으켜 가지고 이때 이제 정약용의 바로 위형 정약종
그리고 정약용의 바로 자영이죠. 이승훈. 그리고 당시 당대에 참 떠르란 문장을 떨쳤던 이가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절단이 나는 거죠. 감옥에 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유배가다가 죽기도 하고 뭐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참 이런 뭐 그때 한 300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왜냐하면 그때 약간 이제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느낀 게 5년 전에 당시 청나라의 중무모 신부라는 분이 네. 미립국을 한 거죠. 그래서 포교 활동에 나선 거죠. 자맹 몰래. 그러니까 당시에 5년 전에 3,000명인데 한 5년 사이에 10,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실에 사람들한테도 포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지식인들에게 이게 되니까 이거 제사 문제 관련해서 또 그 당시 가톨릭이 좀 교회법 해석을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네. 요즘은 제사를 지내라고 뭐 허용해 주잖아요. 당시는 제사가 음금 이렇게 내니까 교회 해석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신도들이 정말 좀 줄초상을 당하게 된 그것도 제사는 무조건 음금이다 이래 되니까 바로 유교에서는 제사가 최고인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산이 결국 여기서 이제 자기 형을 이제 정언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바로 위에 형.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정언할 때 이 유명한 명답을 나거든요. 아, 그 너네 형이 이런 건데 너 말해봐 이래 된 거죠. 네. 형에 관해서 형이 빨갱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임금을 속이겠는가. 당연히 내가 임금을 속여서 안 된다. 근데 내가 어떻게 천륜인 형의 죄를 정언할 수 있겠는가? 그건 당연히 정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죽여주시오. 이 명답을 내리는 거죠. 둘 다 죽여달라. 아, 나를 포함해서 형하고 나하고 같이 죽여달라. 그 형의 신념이 있는데 내가 또 그 형의 신념을 고지고대로 말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임금을 속이는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노코멘트 하겠다. 그냥 죽여라.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살아남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 사람은 정말 천주교 관계를 1791년 이후로 끊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용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아주 실력자인데 이 사람이 경기 관찰사를 할 때 정약용이 암행어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비리를 적발했거든요. 그 이 사람이 평생의 원한을 가지고 정약용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참 이게 좋을 때 나쁜 게 들어가는 거죠. 암행어사를 내가 참 좋았는데 그때 그게 결국 씨앗이 돼서 또 나중에 자기를. 그래서 서용보가 다른 사람 다 풀어줬는데 혼자 반대해가지고 정약용을 기왕 보내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다 풀어주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클리어 재상이 이제 클리어됐다. 근데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유배간 지 3년 뒤에 정순왕후 알죠? 영조의 마지막 네. 부인 젊은 정순왕후도 사면을 해줘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서용보가 나서갖고 중간에 방해 공작을 펼쳐가지고 또 안 되고. 그것도 나중에 정약용이 이제 유배에 풀려 나와서 정약용이 사람들이 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써야 된다. 네. 그랬는데 또 서용보하고 이쪽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참 그 사람이 평생에 이제 정약용을 방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 비리로 걸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또 관직에 계속 또 남아 있었대요. 아 이게 본래 비리로 또 위에 다 갖다 바쳤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 우리 요즘 진영 논리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진영에 잘못한 거는 눈 감아주고 그렇지. 사안별로 이게 참과 거짓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 좀 못한 거는 좀 봐주자 이런 게 좀 깔려 있겠죠. 서영교, 서용보. 예. 우리가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서씨예요. 서씨. 근데 사실 또 당시 정약용이 네. 그런 중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똑똑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곡산부사를 할 때 너무나 잘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황해도 관찰사가 조정에 와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저렇게 선정을 펼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좀 공론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로 강진으로 네네.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18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1808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산 초당 그 주막집에 있다가 네. 우리 강진에 가보면 그 다산 초당이 있거든요. 진짜 방 한 칸짜리가 참 근데 좋아요. 연못 이렇게 물이 흐르고 거기서 이제 결국 그 한마디로 만득산에서 네. 이제 본격적인 저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심스를 탈구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이제 바로 그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막판에는 풀려나긴 하는군요. 예, 1818년에 풀려나서 네. 그 1836년에 돌아가시니까 아, 그래도 뭐 사실 나름 18년 이상은 또 그래 하고 또 양수리로 그 바로 마연으로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워낙 이 사람이 학식이 높고 지혜가 깊으니 뭐 노론의 사람들도 와서 계속 교류를 하자. 관직 같은 데는 안 나가고. 관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또 서씨? 이제 그쪽에서 박인을 해가지고 결국 아. 참 이분이 그러니까 그 넓은 뜻, 웅지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 안타까움, 이게 민족의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약용이 좀 더 했다면 그 조선 사회를 장악하는 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뭐 목민심서를 읽다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인데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약용이 항상 갖고 있는 위기의식 국망이에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그래서 국흥을 해야 된다.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근데 결국 그 꿈이 좌절된 거죠. 근데 나라가 이제 망해도 한 100년 걸리잖아요. 한 100년간에 걸려서 망해지는 거죠. 빨리 망했으면 차라리 나은데 백성들의 고통이 덜어지는데 그 100년간 계속해서 이제 고통이 심화되는 과정이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참 안타깝겠죠. 네, 네. 우리도 망합니까, 정박님? 아니, 우리가 아니 정약용의 후손들이 있는데 나가진 않겠죠. 200년 전에 정약용이 있었다면 2018년엔 지금 정박님이 있어요. 정약용의 후예. 지금 관직에 못 나가고 있잖아. 지금 운명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의 수레바퀴다 이거. 목민심 대신 일당백. 그렇네. 나는 발이 양화대교를 조심해야 돼. 양화대교에서 이씨가 운전하는 차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소행은 했다. 업적은 남기고. 그 사실 근데 다산 정약용이 깊이 인물이지 않습니까? 권력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본격화된 거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이제 실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선양하기 시작한 거죠. 목민심서가 완역된 것도 다산 연구회라고 이우성 교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돌아가셨지만 다들 그분들이 만드는데 그게 완역된 게 6권짜리로 두 많이 나왔거든요. 창비사에서. 그게 1985년에 완역돼요. 그리고 서양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도 2006년. 근데 번역되고 나니까 2012년에 선정이 된 거죠. 이제 알게 되니까. 근데 6권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방대해요, 양이? 네네. 읽기는 좀 쉽진 않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번에 2부에서는 네. 그 중에서 엑기스를 모은 게 또 네네. 다산 연구회가 만든 게 이제 정선 목민심서 해가지고. 근데 거기만 해도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 6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양의 책 어떻게 언제 읽으실 겁니까? 네, 저희가 1시간에 바로 2부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내용들, 여러분이 재밌어하실 내용들 다 정리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